저는 낮에는 탈북자를 잡고 밤에는 돈을 받고 탈북자를 넘겼습니다. 함경북도 국경경비대에서 20년간 국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탈북 루트로 아내가 도망쳤습니다. 찾아도 소용없어. 난 절대 안 돌아가. 근데 당신 알지? 나 탈북한 거 들키면 당진이랑 동민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행인 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내를 잡아오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몰살당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내를 잡으러 5살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차가운 두만강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아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넘겼습니다. 두만강 넘어 중국 땅으로 돈을 받고요. 그것도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 신분으로. 여러분이 만약 그 시절 두만강 근처에서 탈북을 시도했다면 아마 저를 거쳤을 겁니다. 순찰 교대 시간, 강물이 얕아지는 지점, 초소에서 사각지배가 되는 구간. 이 강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20년을 이 강 옆에서 살았으니까요. 낮에는 탈북자를 잡고 밤에는 탈북자를 넘기는 생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위에다 상납하고 아래로는 입을 막고 중간에서 제가 챙기는 거죠. 국경경비대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겉으로는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 속으로는 목숨을 담보로 한 장사판. 그때 저한테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2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로커 연락용, 하나는 아내한테 전화하는 용도. 여러분, 북한에서 중국 핸드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2대나 갖고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잘 되니까, 나는 절대 안 걸린다고 생각했으니까. 제 이름은 최동혁입니다. 평안남도 순천이 고향이고 함경북도 국경경비대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내 이름은 수연이입니다. 같은 순천 출신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마당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 머리 회전이 저보다 빨랐습니다. 누가 뭘 원하는지, 어디서 뭘 떼어와야 마진이 남는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도는지 아십니까? USB에 담아서 몰래 돌려봅니다. 읽히면 끝장이에요. 근데 수연이가 그걸 수백 편을 봤어요. 수백 편. 제가 국경에서 근무하는 동안 집에서 혼자 아이 재워놓고 몰래 본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같이 봤습니다. 국경 경비대에서 근무하면 한국 라디오도 들리고 USB도 중국에서 넘어오고 별걸 다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넘기는 거죠. 저한테는 현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드라마 속 여자들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장면, 마트에서 장 보는 장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장면. 우리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상이잖아요. 근데 수연이는 그걸 보면서 저기 가면 동민이한테 저런 걸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민이, 우리 아들이에요. 그때 5살, 유치원 다니는 나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순했냐면 아빠가 몇 달씩 집을 비워도 울지를 않았어요. 엄마한테 아빠 언제 와? 라고만 물어보고 엄마가 곧 온다고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였습니다. 5살짜리가 수연이가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미친 듯이 본 진짜 이유,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에서는 태어난 순간 끝이거든요. 천분이 정해지고 직업이 정해지고 사는 동네가 정해지고 죽는 것까지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가 보여준 건
네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내 눈에서 이미 다른 세계가 비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드라마 좋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돈 받고 넘겨보낸 가족이 있었어요. 30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짜리 딸. 이 가족이 두만강 건너서 중국에 갔는데 공안한테 잡혀서 북송됐습니다. 북송,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재수없었네 정도?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내가 넘긴 건 맞지만 잡힌 건 내 탓이 아니잖아. 중국에서 알아서 살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소식이 왔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공개 처형 당했다고. 회복 미수죄, 간국과 도주기도. 북한에서는 이런 걸 온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총살합니다. 본보기로. 여러분, 공개 처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둥에 묶어놓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그 아버지가 처형 전에 한 말이 돌고 돌아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국경에 있는 그 군인이 우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있겠지. 저주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 말이래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많이. 자꾸 그 집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10살. 우리 동민이보다 5살 위. 그 아이가 아버지가 총 맞는 걸 봤을까? 어머니는,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아침 동민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경례를 붙이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 작은 손으로 경례하는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못합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남긴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모처럼 박혔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탈북은 안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국경 경비대에서 뭘 했겠어요? 사람을 넘기고, 물건을 넘기고, 중국산 담배, 전자제품, 핸드폰. 안 넘긴 게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들어왔어요. 위에다 상납하고도 남는 돈이 꽤 됐습니다. 북한에서 저 정도면 잘 사는 축이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장마당에서 장사 미천도 넉넉했고 집도 샀어요. 순천에서 방 2개에 마당까지 있는 나름 괜찮은 집. 동민이 유치원도 보내고 시연이 장사 미천도 대주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탈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있으면 뭐든 됩니다. 모웨이브도 돈 주면 눈 감아주고 장마당에서 뭘 팔든 단속반도 돈 쥐어주면 지나가요. 제가 20년간 쌓은 인맥에 돈까지 있으니 북한 사회에서 저는 나름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탈북을 합니까?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수연이었습니다. 한국 가자. 어느 날 저녁 밥 먹다가 시연이가 수저를 탁 매려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 한국? 우리가 지금 못 살아?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거기를 가?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야? 동민이. 수연이 눈이 진지했어요. 이 나라에서 동민이가 뭐가 되겠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성부는 못 바꾸잖아.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직장? 성분 안 되면 끝이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아이 인생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잖아. 저는 반박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내가 알아서 해줄 수 있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럼 공개 처형도 돈으로 막을 수 있어? 수용소도 돈으로 막아? 당신이 하던 일 들키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 몰라? 그게 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가슴에 꽂히는 칼.
제가 돈을 번 방법 자체가 언제든 가족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수연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안 걸렸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안 간다. 끝. 제가 딱 잘랐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이 전쟁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밤마다 울면서 따졌어요. 한국 가면 동민이 학교 보낼 수 있대. 병원도 공짜래.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산더미래.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대.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 드라마야, 드라마. 현실이 그렇겠냐? 수연이가 받아쳤어요. 드라마가 아니야. 한국 간 사람들이 전화로 직접 얘기해줬어. 진짜래. 한국 간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에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남한 간 탈북자들이랑 연결이 돼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집을 더 꾸미고 수연이한테 중국산 옷도 사다 주고 동민이한테 장난감도 가져다 줬습니다. 봐라.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냐? 북한에서 우리 정도면 상위권이야. 여기서 잘 살자. 수연이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이미 다 계획이 끝난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그 뒤로 부부싸움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됐다. 수연이가 마음을 접었구나. 집도 좋아졌고 장사도 잘 되고 있고 동민이도 유치원 잘 다니고 있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근데요, 여러분. 싸움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작전을 바꾼 겁니다. 저는 술을 좀 합니다. 북경 경비대 시절부터 술 버릇이 있었는데 마시면 말이 많아져요. 특히 자랑을 좋아합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넘겼는데, 내가 그 강을 얼마나 잘하는데, 순찰 시간이 이러이러하고 도하 지점이 어디고 브로커 연락처가 뭐뭐고. 수연이가 옆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여보,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신이 나서 떠들었죠. 아내가 관심을 보이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게 다 수작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남편이 술김에 자랑처럼 떠드는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 두만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 초소 사각지대, 중국 쪽 안전지역, 영길의 조선족 중개인 이름, 브로커 연락처까지 남편의 20년 경험을 고스란히 자기 머릿속에 복사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수연이는 제가 군 시절에 직접 연결해준 바로 그 브로커와 몰래 접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인맥을 자기 남편 몰래 이용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민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차렷 자세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만세! 유치원에서 배워온 겁니다. 5살짜리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따라 외치는 거예요. 눈을 반짝이면서 칭찬받고 싶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동민이. 원래 그게 정상이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수연이 표정을 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서 뭔가가 꺼지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 수연이가 잠든 동민이 이마를 한참 동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엄마 마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별 전에 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뚱한 얼굴로 밥을 차리던 사람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두부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국까지 끓여놨더라고요. 오늘 왜 이래? 하고 물었더니 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심했지. 미안해.
오늘은 좋게 먹자. 저는 바보처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화해하자는데 거부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밥 먹고 수연이가 술을 따라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술을. 한 잔만 더 해. 하면서 계속 따랐어요. 저는 기분이 좋으니까 마셨죠. 한 잔, 두 잔, 세 잔. 수연이가 웃는 얼굴로 따라주는데 안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다 작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남편을 골아 떨어뜨려야 했어요. 깊이, 확실하게, 새벽까지 깨지 않게.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두부밥에 감동하고 술에 취하고 아내가 웃으니까 세상 다 가진 기분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 시각 수연이는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싸둔 보따리를 장롱 뒤에서 꺼냈어요. 옷 몇 벌, 돈, 그리고 제 중국산 스마트폰, 브로커 연락처가 다 들어있는 바로 그 폰. 수연이는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민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어요. 수연이는 속삭였습니다. 동민아,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수연이는 잠든 동민이를 안아서 장모님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봐주세요. 곧 올게요. 장모님이 딸의 눈빛이 이상한 걸 느꼈대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으니까. 근데 차마 붙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연이는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시간, 지정한 장소로 남편이 만들어 놓은 탈북 루트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눈을 떴어요. 숙취 때문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옆을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수연아. 부엌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방동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깨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 탈북 루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 폰. 수연이가 가져간 겁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아냐. 설마. 장모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동민이가 마루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셨고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맡기고 갔어.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와. 5살짜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어젯밤에 새벽에 와서 애를 맡기고 갔다. 며칠만 봐달라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연이가 넘어간 거다. 도망강을. 저는 국경경기대 후임한테 급하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넘어갔을 수 있다. 확인해라. 1시간 뒤에 답이 왔어요. 어젯밤 두만강 지점에서 인원 이동 흔적 있음. 이미 늦음. 이미 늦음. 그 세 글자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어요. 배신감. 내가 만든 길로 도망을 치다니. 내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이용해서 내가 술 먹고 떠든 정보를 그대로 써먹어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 20년 군인 생활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분노 뒤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인정하기 싫었는데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여자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브로커한테 팔려가면?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와중에 집에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MP3 플레이어. 수연이가 베개 밑에 놓고 간 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수연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 먹이면서 녹음한 거였어요. 여보, 이거 듣고 있으면 나는 이미 갔을 거야. 미워해도 돼. 근데 미워하면서라도 도민이 잘 부탁해.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리고 이어서 동민이한테 남긴 말이 나왔습니다. 도민아,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사놓고 기다릴게. 아빠 말 잘 들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저는 그 녹음을 10번 넘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분노했다가 울었다가 다시 분노했다가
이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건지. 녹음까지 해놓고 갔다는 건 충동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을 속이고 아이를 맡기고 짐을 싸고 루트를 외우고 브로커와 접선하고 몇 달을 계획한 거예요. 그 MP3를 저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웨이브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보웨이브. 북한의 비밀경찰.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무서운 곳. 최동혁, 미안해 어디 갔나? 이웃 주민이 수연이를 며칠째 못 봤다고 신고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해요. 누가 없어지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게 체제니까. 저는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내가 탈북한 걸 인정하는 순간 저도 끝이에요. 연좌제. 아내가 탈북하면 남편도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거기다 제가 20년간 사람을 넘긴 게 드러나면 동민이까지 끝장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척 집에 갔습니다. 시골에 아픈 어르신이 있어서 간병하러 갔습니다. 보웨이브 조사관이 저를 노려봤어요. 믿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장은 증거가 없으니까 보내줬어요. 확인하겠다. 빨리 데려와라. 집에 돌아와서 동민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웨이브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일주일? 보름? 한 달은 못 버텨요. 아내는 중국 어딘가를 달리고 있고 저는 북한에서 폭탄 위에 앉아 있고 5살짜리 아들은 엄마가 금방 온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잡으러 가야 한다. 반드시 잡아서 데리고 와야 한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돼서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내가 만든 길로 내 브로커를 이용해서 내 핸드폰을 들고 도망을 치다니. 20년 군인 생활에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반드시 끌고 와서 다시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보웨이브 소환이 있고 나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의 유통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수연이를 빨리 잡아서 데려오든 아니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집에 갔어요. 어머니, 동민이 좀 더 봐주십시오. 수연이 데리러 갑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울었습니다. 동혁아, 우리 수연이 좀 잡아와라.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반드시. 동민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어디가?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 말 잘 들어. 동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금방 온다고 했고 아빠도 금방 온다고 하고 5살짜리가 매번 고개만 끄덕이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머니에 수연이가 남긴 MP3를 넣었습니다. 왜 가져가는지 저도 몰랐어요.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날 밤 혼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20년간 이 강을 지킨 사람이 이 강을 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춘찰 교대 시간 맞추고 물 얕은 지점 찾고 초소 사각지배로 빠지고 제가 이 길을 수십 번 넘겨보냈으니까 눈 감고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연길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버스도 못 타고 걸어서 때로는 트럭 뒤에 몰래 올라타서 신분증이 없는 불법 입국자니까 어디서든 잡힐 수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땅이 저한테 복종했는데 군복을 벗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쫓기는 사람. 연길에 도착해서 수연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연결해줬던 조선족 중개인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수연이를 받아서 브로커한테 넘겼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개인이 나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수연이 어딨어? 모른다. 안 왔어. 거짓말인 거 다 보였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손을 비비고 문을 빨리 닫으려고 하고 저는 20년 동안 사람을 넘긴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표정을 수백 번 봤어요.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중국 공안에 전부 신고하겠다. 지금까지 네가 북한 사람 몇 명 받았는지 다 불겠다. 너도 나도 다 죽자. 원래 이 정도면 통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다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통했어요. 신고해봐. 너도 불법이 북자야. 같이 잡혀가는 거야. 그 말에 제가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장도 없고 총도 없고 권한도 없었어요. 그냥 신분증 없는 불법 체류자. 중국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 군인 인생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장관한테도, 동료한테도, 누구한테도. 군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허리를 펴고 사는 거, 명령하고, 통제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근데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조선족 중개인 앞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발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 부탁이다. 제발. 중개인이 멈칫하더라고요. 20년 국경경비대. 그 무서운 군인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도 이런 건 처음 봤을 겁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거 수연 씨가 여기 왔다가 갔어. 이 번호로 연락하면 브로커가 받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갔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아니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수연이 어딨어? 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얼마든지. 우리 와이프만 다시 보내달라. 브로커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그 사람 3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불가능해요. 3국.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 수연이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하긴 뭐가 불가능해. 돈 얼마야? 말해봐. 형님, 들으세요.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 사람만 빼내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연 씨 본인이 절대 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돌아간다고. 수연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전화하지 마십시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개인 집 앞 콘크리트 바닥에 아까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한 발 늦었습니다.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무릎을 다시 꿇어도 이미 늦은 거였어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느낀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길에서 사람을 넘기고 돈을 벌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내 하나 못 잡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내도 못 잡았고 며칠 뒤에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왔던 길을 거꾸로 빈손으로 장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동민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엄마 데려왔어?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머니 속 MP3럼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수연이 목소리가 담긴 그 MP3.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그 말이 원망으로 들렸습니다. 네가 도망쳐놓고 만나자라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수연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국 따라올 거라는 걸.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뒤 2달이 흘렀습니다. 보웨이브의 눈초리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이웃들의 수근거림은 커져가고 동민이는 매일 엄마를 찾고 빈손으로 돌아온 뒤 저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봤어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장마당 장사도 손에 안 잡히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함께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장모님이 매일 밥을 해다 날랐습니다. 동민이를 데리고 와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셨어요. 동민이는 밥 먹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울어?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5살짜리 눈에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섀도우염네 와이프 도망갔다며? 탈북한 거 아니야? 북한에서 이런 소문은 칼보다 무서워요. 한번 퍼지면 보위부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보웨이브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까지 직접. 최동혁, 네 아내 아직도 안 돌아왔지? 친척 집이라고 했는데 어느 친척이야? 주소 대봐라.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야 했습니다. 평안남도 쪽 먼 친척이라고. 어르신이 많이 아파서 아직 간병 중이라고. 조사관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주까지 안 데려오면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겠다. 다른 방식. 그게 뭔지 북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핸드폰. 수연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따로 갖고 있던 2번째 폰이었어요. 이걸 들킬까봐 마당 밑에 묻어놓고 살았는데 매일 밤 꺼내서 혹시 연락이 올까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해외 번호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받았습니다. 여보, 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이 2달 동안 수백 번 상상했던 순간이었어요. 이 전화가 오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욕을 퍼부을 거라고, 당장 돌아와 라고 할 거라고 다 계획해놨습니다. 근데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까 처음 나온 말이 어디야? 그것뿐이었어요. 힘이 쭉 빠지면서 그 2글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 지금 태국이야. 태국.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태국까지 간 겁니다. 여자 혼자 수천 킬로미터를. 그제야 분노가 터졌습니다.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다. 보위부에서 매일 찾아와 이웃들이 수군거려. 동민이는 매일 엄마 찾아. 네가 도망쳐놓고 나한테 전화야? 수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뭐? 절대로. 다시는 그 나라에 안 돌아가. 수연이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2달 전에 두부밥 해주면서 웃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한국에 갈 거야. 동민이 데리고 당신도 와. 여기 오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미쳤어. 내가 왜?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수연이가 한 박자 쉬더니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다고? 여보, 지금 당신 보위부한테 쫓기고 있잖아. 장사도 못하고 있잖아. 동민이 엄마 없이 할머니 집에서 울고 있잖아. 그게 잘 사는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민이 유치원에서 매일 충성맹세하는 거 기억나? 그 아이한테 미래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그 말에 가심이 쿵했어요. 동민이가 차를 짜세로 김정은 원수님 만세! 외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연이 눈에서 뭔가가 꺼지던 그 표정. 제발 와줘. 동민이 데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mp3를 꺼내 들었어요.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수연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보름쯤 지나서 2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가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도착했어. 하나원이라는 데 들어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간 거였어요. 태국에서 한국까지. 진짜로. 수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뉴스도 볼 수 있어.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여보.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그리고 수연이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기 하나원에서 만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언니 남편은 아내가 탈북한 뒤에 연좌제로 걸려서 수용소에 갔대. 아이는 고아가 됐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탈북하면 남편이 수용소, 아이는 고아. 그게 바로 저와 동민이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웨이브가 진실을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때 저는 수용소고 동민이는 혼자 남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넘겨보내고 공개 처형당한 그 아버지.
그 사람도 가족을 위해 결심했다가 끝내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집 10살짜리 딸은 어떻게 됐을까? 동민이 얼굴이 겹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북한 시골이 하나 좋은 게 있다면 별이 맑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면 뭐가 달라지나. 보이부가 언젠가 들이닥칠 거고 나는 수용소에 끌려가고 동민이는 혼자 남고 시연이는 한국에서 평생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겠지. 그게 지금 이 길의 끝이구나. 다음날 아침 장모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동민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모님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디를? 시연이한테 갑니다. 장모님이 주저앉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녀같이 키운 동민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 딸이 있는 곳으로 사위가 간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니까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장모님이 동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아이 뺨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또 안고 동민이는 영문도 모르고 할머니 왜 울어? 하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동민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 저는 장모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장모님이 눈물 사이로 웃었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 좀 잡아라. 근데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잡으러 간다고.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는 거라고. 아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는 거라고. 수연이를 따라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에서 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군인이 아내한테 졌다는 걸.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이미 진 거였어요. 동민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이 대문 앞에 서서 울고 계셨어요. 손을 흔드셨습니다. 동민이가 할머니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만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5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첫 번째, 두만강은 혼자 건넜습니다. 아내를 잡으러. 두 번째, 두만강은 아들과 건넜습니다. 아내를 따라. 같은 강인데 완전히 다른 강이었습니다. 혼자 건널 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잡히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등에 5살짜리를 업고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물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바람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내 심장 소리가 아이한테 전해질까봐 숨 쉬는 것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출발 전에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해서 중국 쪽 가이드를 잡았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동민이한테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빠랑 여행 가는 거야. 엄마한테 가는 거야. 동민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어요. 진짜? 엄마 맞나? 근데 여행 가는 동안 규칙이 있어.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나 잘할 수 있어. 5살짜리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여행이 이 아이한테는 소풍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그날 밤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동민이를 방수 비닐로 감쌌어요. 2겹, 3겹, 그리고 등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이 입 근처에 수건을 묶어놓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했어요. 20년 동안 사람을 넘기면서 익힌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넘긴 사람들한테 했던 걸 이제 내 아들한테 하는 거였어요. 강물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7월이라 물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수위가 높았어요.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민이가 등에서 움찔거렸어요. 물소리에 놀란 거예요. 동민아,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10걸음, 20걸음, 30걸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동민이 다리가 물에 닿았어요.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은 순간 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뻗어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쉿! 소리 내면 안 돼. 제발. 동민이가 제 손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물고 싶은 걸 참느라 온몸이 떨리는 게 등으로 전해졌어요. 그때 강변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 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물속에 목까지 잠기고 동민이를 최대한 물 위로 올리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점점. 그리고 순찰병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후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병사. 순찰 루트도 수색 방법도 전부 제가 교육한 놈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저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순찰 루트를 따라서 불빛이 우리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3초. 동민이 입을 막은 손에 아이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이대로 들키면 끝이다. 나도 끝이고 동민이도 끝이다. 불빛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한 박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순찰병이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물속에서 꺾일 뻔했어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임이 나를 봤을까? 못 봤을까? 어둠 속에서 물 위에 머리 2개가 있었는데 군인이 그건 못 볼 리가 있나?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만약 그 후임이 보고도 모른 척한 거라면 그 친구한테 저는 평생 빚진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그 친구 이름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 쪽 강변에 올라서자 동민이가 덜덜 떨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안 울었지? 잘했지? 울음을 참느라 온몸이 떨리면서도 자기가 잘했냐고 묻는 겁니다. 5살짜리가. 저는 그 말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동민이 최고야. 거기서부터 중국 종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정상적인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기차역마다 버스터미널마다 신분증 검사가 있었습니다. 동민이를 안고 화장실에 숨기도 하고 검표원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눈 감아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검문에 걸릴 뻔해서 달리는 버스 뒷문으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공안 불심 검문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저는 동민이를 아는 채로 뒤돌아서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아빠!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골목을 2개 꺾어서 건물 뒤편에 숨었습니다. 경찰이 쫓아오지 않은 건 운이었어요. 순전히 운. 사흘째 되는 날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50대 여자 선교사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동민이 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밥을 주셨습니다. 뜨끈한 국밥. 동민이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서 그 선교사분이 울었어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요.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동민이한테 새 신발을 사다 주셨어요. 아이 신발이 강물에 젖어서 다 찢어져 있었거든요. 같은 핏줄이니까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 교회에서 며칠 숨어 지내면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 국경으로.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브로커가 인수하는 구조였어요. 출발 전날 밤 동민이가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교회 마루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면 아빠 안 싸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냥 천장만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안 싸울게. 동민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저는 아이의 새끼손가락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그게 5살짜리한테 한 약속이었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민이 손을 잡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물었어요. 아빠, 오늘도 여행이야? 오늘도 여행이야.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베트남 국경까지 가는 길은 버스와 도보를 번갈아 가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동민이한테 중국어 단어 3개를 가르쳤어요. 아빠, 화장실, 배고파. 검문에 걸리면 이 3단어만 말하라고. 그 외에는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5살짜리가 그걸 외우면서 손가락을 꼽더라고요. 아빠, 화장실, 배고파. 이 아이한테는 그것도 놀이였어요. 베트남 국경은 산이었습니다. 정식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 산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산을 탔습니다. 12시간을 걸었습니다. 동민이를 업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업었다가 아이가 지쳐서 울면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 입에 넣어줬어요. 과자가 떨어지면 물을 먹이고 물도 떨어지면 그냥 안고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산길 한가운데서 동민이가 잠이 들었어요. 등에서 축 늘어지는 아이의 무게. 그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면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 편해질 텐데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베트남을 지나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브로커한테 인수되는 구조였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3시간 안 왔습니다. 라오스에서 불법 체류자가 잡히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북한으로 넘겨요. 그 끝이 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민이를 안고 근처 옥수수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키 높은 옥수수 사이에 몸을 숨기고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누웠어요. 움직이지 마. 소리내지 마. 아빠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오지 않았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동민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따뜻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40도는 넘는 것 같았어요. 고열. 아빠, 머리 아파. 동민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물도 거의 떨어졌어요.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초점이 없어졌습니다. 동민아, 아빠야. 아빠 보여?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옥수수밭에서 뛰쳐나갔어요. 근처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셔츠를 벗어서 물에 적시고 뛰어와서 아이 이마에 올렸어요. 다시 뛰어가서 적시고 다시 뛰어와서 올리고 그걸 밤새 반복했습니다. 뛰고 적시고 올리고 뛰고 적시고 올리고 새벽 3시쯤이었어요. 동민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아이 입에 갖다 댔어요.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아직은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라오스 시골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이랑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하고 바꿔도 좋으니까. 이 아이만. 기도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순간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당한 그 아버지. 그 사람도 딸을 이렇게 안고 기도했을까? 그 사람의 10살짜리 딸이 아팠을 때 아버지도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봤을까?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새벽 5시 옥수수밭 끝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동민이를 뒤로 숨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이면 끝이다. 근데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도망칠 힘도 없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이틀 늦게 나타난 겁니다. 사정을 듣더니 불이 나게 근처 라오스 시골 약국으로 뛰어갔어요. 해열제와 항생제를 가져왔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계속 닦아줬어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민이가 눈을 떴어요. 아빠, 배고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간 옥수수밭 근처에서 아이를 회복시켰습니다. 동민이가 걸을 수 있게 된 뒤에야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태국 국경이 가까워졌을 때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메콩강 도하를 앞두고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여기서부터 추가 비용입니다. 300달러 더 내십시오. 뭐? 약속한 금액 다 줬잖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 내시면 여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갑니다. 저와 같이 이동하던 탈북자 그룹이 있었어요. 4명이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진짜로 그 사람을 놓고 갔어요. 잠깐, 나 혼자 어떡해. 제발. 그 남자의 목소리가 숲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브로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저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 돈이 없었으면 동민이와 나도 저 숲에 버려지는 거였다. 이 길에서 사람 목숨은 지폐 몇 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북한에서 했던 짓이기도 했어요. 돈 받고 사람을 넘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넘기고 카르마라는 게 있다면 지금 제가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선교사분이 넣어주신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정말 급할 때만 쓰라고 하셨던 그 돈. 손이 떨리면서 브로커한테 건넸습니다. 메콩강. 태국과 라오스 사이를 가르는 강. 작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동민이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보트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태국 땅을 밟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동민이를 안은 채로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여행 끝났어? 거의 끝났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쓰고 신원 확인을 하고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까?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직원이 확인해줬어요. 수연은 이미 한국 하나원에 입소해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다고. 살아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생 처음이었어요. 동민이는 창밖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구름이다. 구름 위에 있어. 그러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어요. 아빠, 여기가 하늘나라야?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국경 경비대 20년 동안 안 흘린 눈물을 비행기 안에서 다 쏟은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 MP4립을 꺼냈어요. 수연이 목소리.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제 진짜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처음 봤어요. 계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동민이가 무서워서 안 타려고 했어요. 제가 안고 올라갔는데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군인이 에스컬레이터한테 겁먹는 꼴이라니.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동민이가 소리쳤어요. 아빠, 여기는 밤에도 불이 안 꺼져. 간판마다 불이 번쩍이고 자동차가 끊임없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가고 북한에서 밤이면 깜깜해서 별빛으로 길을 찾던 사람한테 이건 다른 행성이었어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수연이를 만나게 돼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만강 건널 때보다, 라오스 옥수수밭에서보다, 메콩강 보트 위에서보다 더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수연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내. 북한에서 볼 때보다 좀 말라 있었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수연이 눈에는 항상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져 있었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동민이가 수연이를 봤어요.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엄마 얼굴이 낯설었던 걸까. 그러더니 엄마! 뛰어갔습니다. 전력 질주. 새 신발끈이 풀린 것도 모르고 뛰어갔어요. 수연이가 주저앉으면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동민이도 울었어요. 엄마, 왜 안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저는 서 있었습니다. 걸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안아야 하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두만강을 2번 건넜고 중국을 떠돌았고 무릎을 꿇었고 옥수수밭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걸 봤고 비행기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는데 근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수연이가 동민이를 아는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뭐라고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미안하다든지 잘했다든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리고 울었어요. 세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엉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하나원 직원이 멈칫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서는 이런 장면이 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원에서 며칠 지나고 부부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밤에 동민이를 재우고 수연이랑 마주 앉았어요. 할 말이 산더미였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절대 안 움직일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 뭐? 북한에서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당신은 거기서 왕이잖아. 내가 100번 가자고 해도 안 갈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속인 거잖아. 두부밥에 술까지 먹여서. 수연이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건지 웃으면서 우는 건지. 내가 가면 당신도 올 줄 알았어. 당신은 가정을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이니까. 혼자 도망치면 당신이 반드시 쫓아올 거라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그렇게까지 정확히 읽고 있었다는 게 부부싸움에서 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연이는 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동민이를 두고 가면서 안 무서웠어? 수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 매일 밤 동민이 꿈을 꿨어. 태국에서, 비행기에서, 하나원에서. 잠만 들면 동민이가 나를 부르는 꿈. 엄마, 엄마 하는데 내가 손을 뻗어도 안 닿는 꿈. 수연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동민이한테 그렇게 한 거 평생 미안해. 저는 주머니에서 MP3를 꺼냈어요. 수연이가 남기고 간 그 MP3. 두만강에서, 중국에서, 라오스 옥수수밭에서, 메콩강 보트 위에서, 비행기 안에서 가장 힘든 순간마다 꺼내들었던 거. 이거 네가 남기고 간 거. 수연이가 MP3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못 버리겠더라고. 수연이가 MP3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한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무시당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제가 말을 하니까 점원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북한이요 하면 표정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동정인지 경계인지. 그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력서를 쓰는데 경력란에 쓸 게 없었습니다. 국경경비대 20년. 면접관이 물었어요. 특기가 뭡니까? 순간 강 건너는 거요 라고 할 뻔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걸 겨우 삼켰어요. 수연이가 정착지원금으로 세탁소 창업을 알아봤습니다. 당신 군인이잖아. 체력은 되잖아. 다림질 배워. 북한에서 20년 군인이 빨래를 하다니.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세탁물을 분류하고 다림질하고 배달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자유롭게 힘든 건 갇혀서 편한 것보다 100배 나았어요. 동민이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여기는 충성맹세 안 해도 돼. 수연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여자가 원한 게 이거였구나.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한 거였구나. 어느 저녁 세탁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더니 수연이가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 전화 한 통이면 30분 만에 오는 나라. 아직도 신기합니다. 동민이가 자고 둘이 마주 앉아서
치킨을 뜯었어요. 맥주도 한 캔씩.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도망쳤어? 수연이가 치킨뼈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부싸움에서 앉아줄까봐. 저는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어요. 화도 안 나고 원망도 없고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연이도 웃었어요. 그날 밤 동민이가 자다가 깨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웃고 있으니까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안 싸워?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였어요. 약속했잖아. 동민이가 웃으면서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저는 아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치킨이 식어가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이런 밤이 올 줄 몰랐습니다. 두만강에서, 옥수수밭에서, 메콩강 위에서. 그때는 이런 밤이 진짜 올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부싸움에서 진 겁니다. 수연이가 한국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졌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 졌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도망친 거예요. 남편이 안 져주니까 자기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진 싸움이었어요. 아직 북에 계신 장모님, 친척들 보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대문 앞에서 손 흔들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동민이가 할머니 안녕 하고 웃으면서 손 흔들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장모님 집에 갈 겁니다. 외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수연이 잡아왔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유롭게.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